근대 패권 변동 시기 전쟁이 없었던 경우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간 사례가 유일합니다. 영국은 미국이 자국보다 힘이 세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전자 미국의 싹을 자르는 예방전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방전쟁 대신 영국은 미국을 포용하는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그 덕분에 1차 대전에서 한 번, 2차 대전에서 한 번, 총 2번 미국이 영국의 생명을 구해줬습니다. 만약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영국 학교에서는 독일어로 교육을 받고 있겠죠. 결과적으로 19세기 영국의 대미 포용 정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 사례는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될까요? 미국과 중국은 각각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중간에 끼어있는 한국에게도 의미 있는 분석이겠네요. 국력에 따른 예방전쟁, 그러나 국력평가의 어려움. 현재 시점에서 보면 예방전쟁 부재는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영국의 국력이 하락했으니 더 강력한 국가 미국을 상대로 예방전쟁을 하지 못한 것은 당연합니다. 영국은 1861년 미국이 남북전쟁 시기 남부군을 지원할지를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영국이 지원했다면 어땠을까요? 현재 미국은 북부 미국 연방과 남부 미국 연방 두 개의 국가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력이 하락하는 바로 그 시점을 사는 국가 지도자가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938년 전쟁 준비가 안 된 영국의 네이빌 챔벌린 수상과 프랑스의 달라디에 대통령은 독일 뮌헨에서 히틀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동맹국인 체코를 내줬습니다. 챔벌린은 우리 시대의 평화가 왔다고 영국인들에게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힘이 더 세진 독일은 6천만 명을 사망하게 만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일본도 중일 전쟁으로 국력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공격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력 하락만이 문제는 아니겠네요. 예방전쟁 혹은 포용정책을 결정하게 만드는 다른 요인들을 찾아봐야겠군요. 예방전쟁에서는 어떤 요인들이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시죠. 영국 지도자들의 인식. 1872년 이후 GDP 기준 경제력에서 미국은 영국의 추격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국제정치학자 애런 프리드버그는 영국 쇠퇴 시기 영국 지도자들의 인식이 중요했다고 봅니다. 프리드버그는 지친 거인, 더 웨얼리 타이탄에서 1895년부터 1905년 사이 영국 지도자와 고위급 관료들이 영국의 상대적 국력 쇠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통해 당시 영국의 대외 정책을 설명합니다. 당시 영국 지도자들의 의견이 통일된 것은 아니었지만 대체로 자국의 국력 변화에 대한 정책 전환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은 국력을 강조하는 현실주의 입장에서 자국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주의 이론가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의 신중성, 프루던스 차원에서 영국의 대외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신중성, 프루던스는 영국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설명 요인이라 조금 더 개념을 부연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신중성이란 지도자가 정치적 결과를 예상하고 다양한 대안들을 평가해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는 지도자의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현실주의 이론가 한스 모겐소가 강조했던 리더십의 정수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지도자들이 비판받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신중성이 부족하다는 것이겠죠. 영국 지도자들은 이 시점에 4가지 위협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전통적인 경쟁국인 프랑스와 러시아의 유럽 대륙에서의 위협입니다. 유럽 대륙 내 패권국가 등장은 나폴레옹 전쟁 때 이미 대륙 봉쇄령으로 경험해 보았죠. 영토와 물자가 부족한 영국 본토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둘째, 서반구에서 미국의 성장과 스페인 전쟁 이후 제국주의 확장 정책에 따른 위협입니다. 미국의 강화는 영국에게 캐나다의 상실과 관련됩니다. 셋째, 극동에서 일본의 성장과 위협입니다. 일본의 강화는 홍콩과 중국 내 이권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넷째, 신흥 강국인 독일의 위협입니다. 특히 비렐름 2세의 해군력 강화는 영국에게 직접적인 해상 교통로를 위협합니다. 영국이 이처럼 다양한 위협을 경험한 것은 지도를 보면 이해하기 수월합니다. 이 지도는 1900년 영국의 해군 기지를 보여줍니다. 북아메리카의 캐나다,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 남아공의 케이프타운, 지중해의 관문 지브롤터, 그리고 수에즈 운하를 방어하기 위한 몰타섬, 인도의 봄베이, 인도양의 콜럼버 항구, 아시아를 연결하는 말라카역과 싱가포르, 호주의 시드니에 걸쳐 영국의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이 자랑하던 제해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한편 영국 경제력이 약화하고 전함과 순양함을 건조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하면 다른 국가들의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취약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영국 입장에서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처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위협은 동맹 체결로 해결합니다. 영국은 1904년 프랑스와 1907년 러시아와 동맹을 체결해서 위협을 관리합니다. 두 번째 위협은 외교수단을 통해 해결합니다. 1895년 영국은 베네수엘라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주창한 멀로주의를 수락하게 됩니다. 영국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의 지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898년 미국과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필리핀이 마닐라 항구에서 영국 해군은 미국 해군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아직 미국 해군이 영국 해군에 필적할 수준이 못 되었지만 미국 해군을 방해하거나 예방 공격을 하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위협은 1902년 영일 동맹을 통해 해결합니다. 영광스러운 고립주의, 스플렌디드 아이솔레이션이라는 패권국 영국의 자존심을 버린 것입니다. 1900년 영국은 중국의 의화단 사건에서 자신의 육군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뼛속 깊이 배웁니다. 그 결과는 육군력의 증대가 아닌 일본과의 동맹이었습니다. 문제는 네 번째 위협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이 독일에 대해 건함 경쟁을 통한 해군 정책을 수정한 것은 이전 컨텐츠인 19세기 독일의 해양 패권 도전 실패 이후 21세기 중국 해군과 무엇이 닮았나 편에서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세 가지 위협은 관리하고 한 가지 위협으로 축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해군 전략도 이국 기준 2 파워 스탠다드에서 독일에 대해 2 kills to 1으로 바뀝니다. 독일 해군의 2배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예정된 전쟁의 그레함 앨리슨의 해석.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다시 유명해진 학자가 그라함 앨리슨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이나 시청자 여러분들도 예정된 전쟁이란 책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책은 하버드 대학이 2014년 1차 대전 발발 100주년을 맞아 제작한 벨퍼 연구소 보고서를 기반으로 앨리슨 교수가 확장해서 출판한 책입니다. 앨리슨 교수는 16개의 사례를 분석해서 12개가 투키디데스 함정을 피하지 못하고 패권 전쟁으로 이어졌고 4개의 사례만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전이된 사례가 이 4가지 사례 중 하나죠. 8페이지의 짧은 지면에 앨리슨 교수는 3가지 요인으로 사례를 해석했습니다. 첫째, 영국 지도자의 신중함입니다. 즉, 영국 지도자들이 역사적 변화에 대한 해안을 가졌고 자국의 현실적인 방안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해군성 장관이었던 셀번 백작은 미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영국보다 더 큰 해군을 가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캐나다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에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미국과는 절대로 싸우지 않을 것이다. 영국의 최고위급 해군 장교인 제키 피셔 제1군사위원도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캐나다를 두고 다툼이 일어나면 그 원인이나 이득이 뭐가 되었든 캐나다 스스로 그냥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라. 이들의 발언은 왜 영국이 미국을 대상으로는 이국 표준주의를 적용하지 않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결국 영국은 미국과의 독립전쟁 1812년의 전쟁에서의 불화를 제거하는 대화해를 해나갔습니다. 영국은 핵심적인 이익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미국을 상대로 양보하는 외교수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1차 대전 중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얻게 됩니다. 1918년에는 미국이 직접 참전했고 영국은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영국은 미국의 국력을 꺾어놓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 것입니다. 영국은 남북전쟁에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1902년 영국 총리 솔즈베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남북전쟁에 개입했더라면 당시에는 미국의 힘을 우리가 다루기 적당한 정도로 꺾어 놓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어느 나라에든 2번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1890년대 이후에는 영국에게 다시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셋째, 문화적 공통점도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문화와 정체성은 국제정치학의 구성주 이론이 강조하는 설명 방식입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패권 자리를 내주는 영국인들이 미국이라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 English speaking people이
패권 자리를 계속 차지했기 때문에 저항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영국 총리였던 해럴드 맥밀란의 2차 대전 중 발언은 정체성 공유를 잘 보여줍니다. 미국은 사실 새로운 로마 제국입니다. 우리 영국은 옛 그리스처럼 그들에게 제국을 운영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지정학 해석. 앨리슨의 분석은 앞선 에런 프리드버그의 분석을 토대로 합니다. 즉, 영국의 국력이 약화하는 상황이 선행합니다. 국력이 약화하는 상황이 지도자 인식에서 걸러져서 대외 정책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더 있습니다. 바로 지정학적 고려와 새로운 위협이나 공통의 위협이 있는지입니다. 미국 해군대학의 조지 베어 교수는 흥미로운 자료를 제공합니다. 저서 미국 해군 백년사를 보면 미국과 영국의 해군이 방어 책임을 져야 하는 해역을 비교한 표를 제공합니다. 책에서 인용된 지도를 한번 보시죠. 미국의 해양 방어는 아메리카 대륙 전체와 하와이를 거쳐 필리핀에 이릅니다. 영국의 방어는 더 넓게 퍼져 있습니다. 호주, 인도, 아프리카, 캐나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이죠. 지정학적으로 볼 때 영국의 해외 식민지는 자원과 인구를 보완해 줍니다. 하지만 보호비의 부담 역시 큽니다. 문제는 1차 대전 직전 해군 경쟁이 치열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1896년 전함과 순양함이 모두 57척이었습니다. 1906년에는 67척이 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국가들을 보시죠. 프랑스가 36척에서 41척으로, 독일이 24척에서 39척으로, 미국은 12척에서 28척으로, 일본이 6척에서 17척으로 증가합니다. 해군력 경쟁이 심화되고 있었죠. 영국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코앞 독일의 해군 증강은 영국의 직접적 위협이 됩니다. 식량과 자원을 수입해야 하는 영국과 독일 입장에서 한쪽의 해군력 우위에 따른 해양 수송로 차단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어선을 축소하고 생존과 관련된 중요도에 따라 지정학적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영국은 미국을 상대할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영국에게는 독일이란 주적이 등장했죠. 독일이 초기에는 미국의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마셜 군도를 제외하면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충돌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게 독일의 군사력 증강은 즉각적인 안보 딜레마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패권 경쟁에 주는 의미. 영국의 사례의 의미를 5가지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도자 인식. 미국의 지도자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 모두 중국에게 패권을 양보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미국 지도자들은 역사의 추세에서 미국의 패권이 유지될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중국 견제는 민주당, 공화당 사이에 초당적 합의가 있는 듯합니다. 둘째, 타이밍. 상대방을 견제할 수 있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분야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지도자와 고위급 공직자들은 아직 중국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합니다. 대만 문제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강경한 지원 입장도 중국 견제라는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정체성. 미국과 중국은 정체성과 문화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소위 잉글리시 스피킹 피플이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죠. 넷째, 지정학적 방어선. 미국의 지정학적 방어선은 전 세계 바다입니다. 전 세계 해양 수송로인 슬록을 함대별로 책임지고 있는 미국에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작전 반경의 확대는 지정학적 부담을 줍니다. 중국도 해양 수송로의 자체적인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례는 영국의 양보를 얻어낸 미국보다는 영국을 자극한 독일과 유사합니다. 다섯째,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제3의 위협이나 공통의 적이 없습니다. 중국의 중국몽 달성의 장애물은 미국입니다. 중국몽 달성이란 목표가 미국에겐 안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예방전쟁 없이 패권이 넘어간 것과 같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패권이 평화롭게 넘어갈 확률은 없어 보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GDP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력 격차에서 미국과 영국이 다릅니다. 역사가 비슷하게 반복되지 않는 듯합니다. 영국과 미국 사이 패권 전이 사례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의견을 공유해보면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늘리겠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미국과 한국 지정학의 이해를 높이는 수준 높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